진짜 많은 분들이 박미선 씨 걱정 많이 했죠. 진짜 많이 아픈가? 진짜 요즘 얼굴 통 볼 수가 없네. 왜 활동 중단했나? 막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었잖아요. 궁금증이.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박미선 씨와 절친으로 알려진 조혜련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박미선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대중들의 걱정을 또 더욱더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입니다.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박미선 씨의 근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어허. 활동 중단을 했던 박미선 씨가 사실 올해 초에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머나. 박미선 씨 측근발 보도입니다. 조기 발견한 덕분에 그래도 방사선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 가능성이 높다.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박미선 씨 측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까운 방송 선후배 사이에서는 이미 이 박미선 씨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함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뭐 불치병에 걸렸다 등 온갖 안 좋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좀 바로잡고 싶은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미선 씨와 가까운 지인분이 이제 언론에 뭐 슬쩍 얘기해줬거나 뭐 한 것 같은데 사실 안진영 기자님 사실 누구의 말을 전한다는 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은 아우 안타깝지만 박미선 씨가 혹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좀 그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박미선 씨는 기본적으로 희극인이잖아요.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슬픈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에 제가 올해 초에 확인했을 때도 사실 암투병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 정확한 이번에 병명이라든지 그런 건 여전히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꺼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박미선 씨가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건 원치는 않았지만 적어도 앞서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게 자꾸 어디가 몸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로 큰 병이 아닐까 했는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정도는 외부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속사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현재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잘 치료를 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정도를 전했습니다. 네. 개인 의료 정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뭐 병명, 이제 지인분은 유방암 초기다 뭐 이렇게 언론이 전했지만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정확한 병명까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도 이제 보호하는 측면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소식이 언론 통해 잠깐이라도 전해지다 보니까 더더욱 박미선 씨가 얼른 쾌유해서 컴백하시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이봉원 씨의 목소리를 빌자면은 그 아내인 박미선 씨가 38년 동안 제대로 한 번도 쉬어보질 못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바쁘게 살아왔던 거죠.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순풍산부인과에서는 희극 연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도 뭐 각종 토크쇼에 출연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SNS나 유튜브 활동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MZ세대들에게까지도 많이 알려져서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를 그런 형편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미선 씨는 정작 본인이 이렇게 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젖은 낙엽 정신을 얘기했던 그게 뭐예요? 젖은 낙엽. 왜 낙엽에 물이 묻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딱 가서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빗자루로 잘 안 쓰러져요, 진짜. 그러니까 바로 젖은 낙엽 정신으로 네. 자신이 버텨왔다. 어디서든 착 붙어서 이렇게 지켜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미선 씨를 향해서 이렇게 좀 투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독 빨리 나아서 다시금 활동 재개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 평소에 건강 검진을 한다는 게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유방암 초기 상 물론 이제 지인분이 전하기는 한 겁니다만 이 뭔가 병환 위중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발견돼서 그나마 지금 치료 중이라는 게 정말 그나마 그래도 뭔가 반가운 소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 치료 잘 받으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뉴스파이터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여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면 자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일까요? 대체 누구 얘기일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헬로 안녕. 21세기를 창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요. 뾰로롱. 아티스트 제니퍼와 함께하면 호라이기 솟아나요. 뾰로롱. 아니 먹을 거 많은데 아이스크림 먼저 손 가지 말고 이런 거 과일 복숭아 같은 거. 알겠습니다. 그만해 이제.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겠지. 채소 과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입 심심할 때 좀 포만감도 주면서 몸에 좋은 거 다 건강한 걸로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딱 봐도 말 안 해도 알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우리 집 혈통이라는 걸. 아, 여동생. 아, 이건 알려줘야 되겠구나. 동생이. 누난지 헷갈리는 분들 계신데. 네? 네? 여동생. 누가 봐도 동생. 아, 초콜릿 간식 이런 거 둔 거 있지 않을까? 아, 없어. 없어. 아니, 자기 전에 딱 먹고 자면 달달하니 잠 잘 온다고. 방에선 안 먹어. 왔을 때만큼이라도 한번 이렇게 불시에 아니요. 점검을 해야 본인이 자각하고 조금 긴장하고. 방에 그 유명한 대사 하이 헬로 안녕. 그 정말 저도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많이 쓰는 그 따라하는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그 유명한 지금 말고도 여러 가지 유명 대사를 남겼던 개그맨 김재욱 씨인데 아니 근데 아이스크림 동생분 진짜 판박이에요. 진짜 판박이긴 한데 아이스크림 초콜릿 좀 먹을 수 있죠. 너무 그 때문에 깐깐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빠가? 정말 동생이랑 친해 보이네요. 네, 보더라도 장난도 계속 걸면서 네. 사실 김재욱 씨 2005년에 정식 데뷔를 했고요. 저 제니퍼라든지 납득이 이런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는 정말 다재다능한 코미디언입니다. 네. 근데 2020년부터는 김재롱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로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던 이 김재욱 씨에게 남다른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방금 함께 소개됐던 저 여동생과 관련이 돼 있는데 되게 밝은 모습이던데 왜 걱정이 있을까요? 일단 저 2살 터울의 여동생에게 보면은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계속 타박을 하죠. 네. 사실 항상 보면은 누구한테 먹는 거 못 먹게 하고 이런 게 좀 치사하다고 느껴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김재욱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카메라 앞에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진용 기자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시청자분들 뭘까?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야? 궁금하시잖아요.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날씬하고 팔도 날씬해지고 뭐 좋다 근데 배가 이렇게 좀 나왔어. 그래서 배가 봉긋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봐서 큰 병원 갔는데 지방 6종 암입니다. 암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22에서 30cm.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때 생각만 되는데 괜찮아? 라고 묻는 순간 슬퍼서 운다기보다 그때 바로 그냥 주르르 흘러요. 자다가 엎드려 자다가도 막 울었어요. 자다가 저도 모르게 울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했는데 1년인가 1년 반 만에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2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아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 동생분한테 지방 6종 암이라는 게 발병했다는 건데 2번의 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김요선 기자님, 지금은 그나마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 영상 보신 것처럼 김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 건강식을 아예 장을 봐서 여동생을 찾아가기도 하고 급습해서 숨겨진 간식을 단속하기도 하고 또 직접 헬스장에 데리고 가서 아예 비용까지 대주면서 운동도 함께 하고 그렇게 정성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2번째 수술을 받은 후에 4년 정도는 그래도 잘 지냈었는데 네. 또다시 지금 3번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다른 쪽에 생긴 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암이 아니라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신장 쪽으로 암이 붙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나 봅니다. 사실 이전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김재욱 씨가 앞서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이 주룩주룩 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앞으로 좀 걱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최지봉 교수님, 이 세상에요.
남매라고 다 오빠가 여동생 잘 챙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김재욱 씨 보면 그리고 또 김재욱 씨는 또 결혼도 해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동생 챙기는 게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법도 한데 세상에 자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세상에 얼마나 진짜 이 혈육지간에 애틋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매지간이 뭐 가깝기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이 김재욱 씨를 보면서 비현실적 남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세상에 너무 어릴 이제 때부터 저렇게 친했네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린 시절부터 각별한 사이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워서 일찌감치 가장 역할을 김재욱 씨가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시면 어린 시절에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 나가면 동생하고 자기가 둘만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세상에. 동생을 본인이 챙겨야 되잖아요. 2살 터울이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뭐 나이가 그때 많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근데도 오빠 입장에서는 동생을 챙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 세상에. 나와 동생밖에 없으니까 안 챙길 수 없었고 남동생이면 알아서 하라고 했을 텐데 여동생이니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아유. 없는 구조였고요. 서로 아끼며 의지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그래요. 그래서 네. 한시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둘 사이가 이렇게 애틋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김재욱 씨는 여동생의 잔소리도 많고 툴툴대기도 한대요. 아. 물론 걱정해서 하는 거죠. 네. 남동생이 아닌 여동생이라도 신경 썼다고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여동생을 아끼는 그런 오빠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생이 아프다 보니 이제 김재욱 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 그러니까 눈물이 흘릴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최근에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한대요. 자신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 뜨는 건 불효라고 배웠는데 건강 잘 챙기고 있으니까 너도 잘 챙겨라라고 동생한테 말을 한대요. 아휴. 그러니까 이 말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면 안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말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 앞서가는 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고 하는데 네. 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동생을 사랑하는 김재욱 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하네요. 김재욱 씨가 진짜 마치 남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진짜 여동생한테. 근데 보세요. 2살 터울밖에 안 되면 여동생 입장에서 됐거든. 오빠 인생이나 잘 살아.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빠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다 해주는 챙겨주는 마음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오빠에 대한 마음을 큰 맘 먹고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다는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봐주시면 됩니다. 나 혼자? 혼자 보는 게? 아, 어릴 때 사진이네. 오빠, 건강하고 더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고 싶었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못해서 늘 오빠한테 걱정만 끼치는 동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늘 미안하기도 하고 늘 그래왔듯이 또 가족 생각해서 이번에도 꿋꿋하게 건강하게 잘 이겨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가족으로서 팬으로서 개그맨, 개가수 김재롱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빠를 알고 사랑해주고 그런 오빠의 전성기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늘 응원하고 다른 내용도 뭐 구구절절 김재욱 씨의 마음을 울렸겠지만 뒷부분에 김현주 평론가님 다시 한번 오빠의 전성기가 왔으면 좋겠다. 와 이거 가슴을 후벼 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그렇죠.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이 김재욱 씨가 코미디언이 된 이유는 그저 사람들이 웃는 게 좋았다 그래요. 그 이유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코미디언이 당초에는 됐었다고 합니다. 예. 그간 대중들에게는 정말 늘 밝은 모습만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네.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오빠의 모습을 지켜온 동생 입장에서는 네. 정말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를 그 누구보다 절절히 아마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김재욱 씨는 정말 마다 않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집안 정말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네. 밤무대도 많이 뛰고 뭐 시장통 행사, 마트 행사 가리지 않고 어떤 때는 그릇 500개에다가 사인을 한 적도 아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잡다한 걸 많이 했다. 스스로 이런 정도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부모님께 집해드리고 본인도 집을 장만하고 세상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었다고 네. 합니다. 주변에서 아우 뭘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야 좀 쉬엄쉬엄 해가면서 하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더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김재욱 씨의 이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동생을 향한 그 지극한 오빠의 사랑 아마 하늘이 감동할 거예요. 좋은 결과 진짜 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이라면 세상에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큰 선물일 텐데 거기서 안진용 기자님 인생 2막까지 펼쳐진다? 이게 누굴까요 대체?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 이막은 아주 화려하게 열리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코미디언 고명환 씨의 소식인데요. 어머나. 원래 예전에 닮은 꼴 개그맨이죠. 이 문천식 씨와 듀오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인기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무명 생활을 마치고 그때부터는 탄탄대로를 걷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연기력도 좋아서 배우로 전업을 했는데 아하. 논스톱 시리즈나 해신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정말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고명환 씨. 네. 배우 활동을 한창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때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되는데 네? 그 시절의 이야기 고명환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네네. 이게 2005년에 교통사고가 내가 나서 왜 그래. 드라마 피해가 해신 찍고 올라다가 나는 옆에 자고 있었는데 내 매니저가 잠깐 졸았어. 근데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80km로 가고 있는 대형 트럭.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구명환 씨 뭐 뇌출혈도 있고 여기는 몇백 군데 부서지고 허파에 피도 가득 차 있고 눈도 하나 마비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터져서 출혈이 있는데 병원에서 내 사례로 이 정도면 지금 1초가 급박하다. 0.001초 만에 의식이 사라지니까 지금 구명환 씨 정신이 돌아왔을 때 빨리 유언하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이틀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게 정말로 이게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의사가 한단 말이 지금 1초도 아니고 0.001초 만에 지금 정신이 그나마 있을 때 유언을 하라? 진짜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해도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텐데 정말 실화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의사가 굉장히 다급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1초 후에 정말 사망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유언부터 해라. 유언하고 나서 살아있으면 그때 증상을 설명하겠다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또 고명환 씨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의사의 말 중에 하나는 심장이 터지면 0.001초 만에 의식이 사라질 거고 기적이 일어나도 이틀은 못 넘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세상에. 해요. 그래서 유언을 빨리 하고 중환자실에서 자신의 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하. 기적적으로 이틀이 지납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갑니다. 어머나. 그리고 사고 2주 만에 심장과 뇌출혈이 동시에 핏덩이가 작아지기 시작했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그렇게 고명환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장윤미 변호사님. 기적이란 두 글자 말고는 설명되기 힘드네요. 완전히 기적이죠. 죽음의 문턱 앞까지 사실상 갔다가 돌아온 셈이니까요. 인생 전반을 정말 어떤 분이라도 돌아보게 됐을 텐데 고명환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고작 34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쭉 반추를 해보다가 든 생각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남들 눈치를 보고 살았지? 굳이 왜 그렇게 남들 시선에 얽매여서 살았지? 이런 고민이 정말 깊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후에 고명환 씨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요. 많은 또 동료들이 병문안을 왔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럴 때 직접 맞이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네. 이야기 마저 들어보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병문안 오는 사람한테 그냥 유명한 책 있지. 나는 힘든 거 없이 하루에 15시간씩 책을 읽었어, 병실에서. 왜냐면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사람 말 듣고 내 번 망하고 감자탕, 포장마차, 골프 연습장에 식당, 그다음에 닭가슴살, 그다음에 이제 책 말 듣고 딱 탄생한 애가 나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될 메밀면이고. 와, 직접 반죽도 다 하시는구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왔다, 다시 돌아왔다는 사람으로서는 믿기지 않게 지금 너무 자연스럽고 밝은 모습을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고를 극복한 고명환 씨는 정말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단순히 개그맨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었다고 하네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작가 고명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의 소양을 키웠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도 본인이 뭐 1인 다역, 그것도 너무나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미디언이었다면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하고요. 네. 여러 다양한 직업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에 이르는 요식업 CEO는 물론이고요. 네. 지금 무려 본인의 소유 주택을 4채나 보유한 재테크의 달인으로까지 지금 변신을 하고 있으면서 활발한 강연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4번이나 사업 실패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책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도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오는 것으로 봐서는 여름이 길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메밀국수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당을 오픈하기 1시간 전까지도 강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다이어트 음식 조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법 이런 것들을 강연을 하고 가서 본인 소유의 식당을 오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연에다가 이어지는 이런 마케팅 활동까지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 듣다 보니까요. 안진용 기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고명환 씨는 생사를 넘나드는 정말 아찔한 그 순간이었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순간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주변 지인들한테 책 한 권씩을 부탁해서 그 책을 탐독했던 게 예전에 우리 그런 뉴스파에서 보여드린 그런 영상도 떠올라요. 이 이성미 씨나 전유성 씨들이 책을 썼던 걸 다 기증하는 행사 한번 했었잖아요. 뭔가 이 책을 읽은 게 개그맨들도 아이디어가 고갈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에너지를 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고명환 씨가 저렇게 작가로 변신한 다음에 한번 방송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본인이 생각을 해서 뭔가를 창출해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 자꾸 얘기를 듣고 시키는 대로 해서 계속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책을 읽고 책이 시키는 대로 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고명환 씨가 얻은 거는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개그맨으로서 누군가를 웃기는 거에만 경도돼서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사람들한테 꼭 왁자지껄 웃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책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고 나 아니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그맨 고명환이 아니라 작가 고명환의 삶도 살 수 있겠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최재범 교수님
인생 2막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써내려갈 게 파란만장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본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책을 이제 더 많이 쓸 수 있는 소재가 생기는 거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책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책 쓰는 방법도요.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의 종류를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생겨요. 그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책을 저렇게 정말 오랫동안 읽었다고 하면 책 쓰는 일도 달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현주 평론가 2가지 얘기했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 연매출 CEO까지 갔는데 집 4채는 제가 소개를 하려고 남겨놨거든요. 집 4채를 어떻게 갖게 됐냐? 특이합니다. 혹시 뭐 불량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요. 하나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 들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처음에 올라왔는데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개그하고 뭐 밤무대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잠을 안 잤어요. 사고 나기 전까지.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 집을 2채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 근데 그러면 2채가 또 4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고 난 이후에 다시 생명을 얻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을 만났는데 여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한 분을 만나면 집을 또 샀대요. 이게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결혼해서 살 집이라고 생각해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2채를 더 샀는데 이 2채 다 결혼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입주하기 한 달 전에 깨졌대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거지, 결국은. 그리고 여자는 떠나가고 집만 남았대요. 그래서 집이 4채가 됐어요. 세상에.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결혼하신 총각들 있으시면 여자를 만나면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내를 나중에 만났잖아요. 아직 설교 끝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면 아내를 소개해줘야 돼요. 아내가 누구시냐면 임지은 씨인데요. 이분 드라마에서 많이, 저 얼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 많이 출연하신 분이고요. 이분과 15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내서 지금 11년 차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임지은 씨는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침 드라마에서도 엄청나게 인기 많이 끌었고 여러 드라마도 했고 주연도 많이 했고 어떤 이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신데 여전히 알콩달콩 사는 모습도 많은 분들에게 또 즐거움과 위안을 줄 것 같습니다. 임지은 씨, 고명환 씨 부부도 앞으로 멋진 모습 이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뉴스파 더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경악스러운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그 인간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5시 45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죠.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신속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30대 남성이 도주 30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 56분에 강원도 홍천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저 인간이에요? 저 인간? 저 몹쓸 인간? 참 진짜 맨날 화가 나는 게 왜 저런 인간은 모자며 마스크며 다 가려주는지 일단 막 화가 나긴 하는데 일단 경찰을 피해서 일단 막 저 강원도까지 도망간 것 같은데 포위망을 피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여성을 살해한 직후 저 30대 남성 렌터카를 몰고 강원도 홍천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홍천의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그 행방이 묘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수색견을 동원해서 일대 수색을 했고요.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이 30대 용의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수색견에 의해 발견된 30대 남성을 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긴급 체포한 건데요. 검거 과정에서 남성은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데예요. 삼면이 바다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위로는 북한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경찰이에요. 지금 집념의 경찰이 다 CCTV하고 이 포위망, 이 추적망 다 좁히면 금세 잡힐 텐데 그거를 어디 강원도 뭐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고 그런 정말로 얄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최재봉 교수님. 대체 자신이 저 몹쓸 짓을 해서 죽인 그 여성과는 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까? 어제도 잠깐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렸지만 피해 여성과 30대 남성은 이전부터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은요, 지난 5월에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갔다가 강간 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에는요,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 사실을 자수하면서 불법 성매매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수를 한 남성은 피해 여성이 신고한 내용을 반박하면서 강간이 아닌 성매매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고요. 이에 경찰은 당시 강간 미수 혐의와 성매매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경찰이 물론 뭐 수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초동 수사 얘기를 들어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이 여성이 피해 여성이 숨진 여성이 이 몹쓸 인간을 강간 미수 혐의로 신고했던 그 부분에 혹시 앙심을 품었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찰도 당연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본인을 강간 미수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신고를 한 신고자, 이 피해 여성에 대한 분노도 상당히 축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흔적을 경찰이 포착하고 있는데요. 일단 렌터카를 빌렸고 렌터카를 확보한 뒤에 그 안을 수색해봤더니 일단 추정되는 그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고요. 또 본인의 극단적 시도를 한 흔적을 암시하는 도구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를 미리 좀 섭외를 했고요.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흔적들이 있고요. 또 이 피해 여성이 퇴근하는 그 어머나, 시간을 세상에. 맞춰서 범행을 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머나, 이 부분에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경찰이 주목을 하고 있는. 하지만 이 사람 사이에 스토킹 이런 내역이 신고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몹쓸 인간 천벌을 받아도 부족할 이 인간 당연히 구속영장 경찰이 신청했겠죠, 김현주 평론가님. 네,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체포한 강원경찰청에서 이 해당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용인 서부경찰서로 이 범인을 그러니까 피의자를 압송했습니다. 네. 추후에 과정을 통해서 더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속영장에 신청돼서 아마 이제 구속될 거예요. 그 천벌을 진짜로 법의 이 판단도 있겠지만요. 정말 천벌을 받아도 부족할 그런 몹쓸 악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나? 제목이 알쏭달쏭해요. 그가 머물다 가면 연기가 피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대체? 네, 지난달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무슨 일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하하, 뭘까요, 이게? 쓰레기 더미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그곳에서 불길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어머머. 번집니다. 어머머! 곧이어 또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남성, 그리고 다시 그의 뒤를 따르듯 어머머.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수상한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골목을 서성이다가 떠나는 듯했던 남성, 곧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되돌아갑니다. 이후에 그가 자리를 떠나자 어김없이 불길이 번져 오릅니다. 어머나? 이게 뭐 한 번이면 우연이라지만 우리말에 지금 여러 번이에요. 공교롭게도 저 인간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고 나면 거기에 불길이 치솟아요, 지금. 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해당 남성의 정체 바로 방화범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은 같은 날 새벽 1시에 1차로 방화를 했고요. 이어서 새벽 3시 35분쯤 2차로 방화를 하게 됩니다. 또 3시 59분쯤에는 3차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무려 3시간이 안 되는 동안 3차례의 방화를 연달아서 저질렀던 것이죠. 세상에, 저 몹쓸 인간. 지금 CCTV에 포착되긴 했습니다만 안진웅님, 저 몹쓸 인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지금 불지를 생각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들의 빠른 조치 그리고 이 쓰레기 더미에만 불을 지르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 외에 또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방화범들은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적인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빨리 검거하는 게 필요했죠. 네. 그래서 경찰은 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이어가다가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을 확보한 후 이 한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이후 CCTV 관제센터와 공조의 남성을 역추적했고요. 네. 끈질긴 수사 끝에 남성의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 몹쓸 인간을 검거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보통 저런 짓을 저지르면은요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극렬 저항하는 게 뭐 그런 장면 많잖아요. 과연 순순히 체포됐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고시원에서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해당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 확인한 그 용의자 사진을 가지고 범행 당시 용의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마크, 신발, 모자 모든 인상착의가 동일해가지고 해당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해당 사실을 꼬치꼬치 캐묻고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서야 인정을 하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 인간 왜 저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잡혔기 때문에 왜 불을 질렀는지를 당연히 물은 거예요. 네. 이게 진짜 황당한 답변이 왜요?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거에 굉장히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려고 불을 질렀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뭔데요? 이 불을 지른 쓰레기가 모여있었던 곳은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장소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동전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동종 전과라면 방화를 했던 전력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잡고 봤더니 이 40대 남성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그러면 상황입니다. 아까 안진용 기자님이 잠깐 설명하셨던 방화는 정말 습벽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방화라는 범죄의 특성이 계속해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반복을 했던 거 아닙니까? 짧은 네. 시간 안에. 그래서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그나마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에서만 불을 붙여서 그곳에서만 이제 불이 피어올라 다행이지 만약에 그 쓰레기도 주택가 인근 그런데 어떤 남의 집 현관이나 대문 앞에 있던 쓰레기 불 붙였다면 큰 화재 인명피해까지 갈 수도 있었으면 이 방화범에 대한 이 처벌은 좀 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은데 이를테면 고의에 의한 방화는 당연하고요. 아하. 심지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인명피해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화,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어떤 화재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쓰레기가 그렇게 더미가 있었다는 건 주택가 내지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네.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형에서 용서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법의 강력한 처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